여기 또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참 장점도 많지만 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남을 좀 의식하는 그런 그렇죠. 그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대 교수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차의 승차감보다는 하차감. 예. 그러니까 내가 차에서 뒷자리에서 내릴 때 딴 네. 사람들이 내 차를 어떤 차로 타고 다니는지 네. 보는 걸 의식하는 그 하차감이 네. 더 중요한 아주 독특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미국 사람이 자기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는 그 중산층하고 네. 대한민국에서 보통 우리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게 많이 틀리나요? 근데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나의 존재, 우리 가족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불필요한 낭비 지출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절약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악순환. 예,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쇼크받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소설가로 유명했고 신문사 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인데 그 아드님이 이제 기자분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퇴직해서 제일 난감해하는 게 기사 딸린 차를 못 타는 거를 제일 난감해하더래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막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고상한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인데 결국 그동안 기사 딸린 차 타다가 그걸 못 타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보면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기준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 이상. 네.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데 예.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진짜 예, 큰 집 예, 별로 예. 선호 안 합니다. 젊은 예. 사람들은.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2000cc 이상. 네. 이게 신분의 상징인데 예. 저 일본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큰 차 타면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뭔가 봤더니 그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인데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네.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네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네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 하나 정도 받아볼 것. 그 제가요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이 교수님은 알겠지만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졸업을 하더라도 이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창회 향후에 무슨 뭐 이렇게 모임해가지고 걔는 말이야 얼굴도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쁘다고 뭐 시집 잘 갔는지 이거 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예. 신문에 올리고 막 이거 카톡에 올리고 그렇게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여성이 더 그러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 한 분이 제일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네. 근데 자립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행위의 자립. 행위의 자리. 예. 내가 앉았다 떠난 자리를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된다 이거죠. 네네.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만 해도 막 수건이 쫙 깔려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를 안 치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이 목욕탕에 가보면은 예.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예, 예. 그게 행위의 자립. 예, 예.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네.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주 대학 다닐 때 한 성직자 한 분이 그 설교하는 말을 좀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딴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네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데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 성지자분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 자기 자식들한테 볼 때 자기 눈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면서 한 얘기인데 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게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지금 360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또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네, 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네, 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네, 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 자기 눈으로 삶을 살면 기회는 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한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이것이 직선의 삶이라는 거죠. 네, 네. 사실 제 후배도 누가 그러더라고 와서요. 뭐 기발한 거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좀 들어가는데 미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은 아들의 장래보다는 내 친구가 나한테 네 아들 어디 다니냐? 그럼 남들이 아는 회사 다녀야 되니까. 네네. 이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고 우리 자녀 교육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자립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 자립. 네네. 근데 경제적 자립도 다들 돈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절약이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30년 넘게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은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면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필요 없는 자동차. 그 재미교파 한 분이 이름 말하면 알 뿐이에요. 서울에 와서 사장 발령 받아가지고 몇 달 살다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네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네네.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저기에. 저희 교회도요. 네. 일요일 날 한 1km 있는 데 있는 사람이 차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세워놔가지고 파출소에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의식의 자립 이게 없이는 다른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 5개월 전에 예, 이제 예. 제 유튜브 예. 게스트로 모셨던 그 호바트 앱스타인 예, 예, 골드만 대표 그 예. 유대인 얘기 그 본인이 이제 예, 예. 유대인 가족에 입양돼서 네. 성장하니까 그분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네, 네. 그분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제일 틀린 게 예.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왜 안 타고 차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또 신선한 충격이었고 참 배울 게 그런 면에서 저 많다. 오늘 아침에요. 여주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색강역에서 그 신논현 가가지고 신분당선 타고 판교 가서 네네. 판교에서 경강선 타고 그 여주까지 딱 가는데 편히 앉아서 책 보면서 그걸 차 끌고 간다는 게 예, 예. 저는 서울시에서 강의를 다니면서 꼭 가면 저쪽에서 물어보는 게 차 갖고 오세요? 네네. 당연히 그러라고 생각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게 빨리 정말 없어지지 않으면은 예. 그 이제 은퇴 얘기를 조금 네, 네. 넘어가서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여기 소제목을 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예. 퇴직 후 12만 시간을 준비되었나. 이게 예. 이제 그 60세나 65세에 퇴직하고 나서 어느 예. 일정 예. 이제 사망할 때까지 예. 그만큼 예. 시간이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네, 네. 잡 코리아 있잖아요. 취업 컨설팅 네네. 업체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아, 네. 그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일하고 나온 사람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대요. 네네. 그러면 51.6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네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냐면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쳐서 평균 수명이 83.5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사니까 네.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우리가 보통 노후 설계를 할 때는 20% 생존 확률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네. 자, 그래도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평균 수명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인데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 있으면 좋겠는데 네. 퇴직을 하고 나오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그렇죠. 곱하기 365일, 네. 1년이죠. 예. 곱하기 31년. 예, 예.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요. 네.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은요. 약 63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거보다 예. 3배.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네, 네.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짜리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저는 아니다.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네.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그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자산 관리를 이제 네. 그 인생의 그 네. 단계별로 이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인생 단계별로 네. 뭐 현역일 때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네, 네. 아주 많을 때 보면 네.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렇죠. 자산 관리 그 충고를 해 주시는데 예, 예. 그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뭐 2억 원 받는데요. 이걸로 주식 사서 추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럴 때 제일 당황스러워요. 예. 그거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그 인생 단계별로 3단계가 있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의 마음가짐이 뭐가 필요한가인데요. 철제 1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이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 현역 시절에는 뭐냐면 일을 하면서 생긴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돈도 벌고 월급 비용도 받아서 벌고. 예, 쓰고 예.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네.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적립해 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인데 그 1단계는 뭐냐.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물론 예측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도 잘 고르는 노력,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꼼꼼하게 현역 시절에 모아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1단계고요. 네네.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인데 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세계 평균을 제가 봤더니 놀란 게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정도 꺼내 쓰는 게 그 12로 나눠서 그게 평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 원본이면 은퇴할 때 예. 매년 40건에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00이면은 4%. 네, 4%. 그러니까 예, 예. 넷 꺼내 쓴다는 예,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네. 그러니까 이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예, 예. 이 주식을 직접 하고 싶으면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한 30% 이내로 네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랄까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 놓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원본이 가급적이면 유지되도록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이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된다. 네네.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요. 아, 제 아내가 30만 원 이미 가입해서 30만 원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160만 원은 안 꺼내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이 있어야 되는 게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을 했으니까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지방으로 이전하든지 집을 줄이든지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생활비를. 그게 절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뭔가 허드렛 일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든지 100만 원 벌든지 네. 약간이나마.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근로소득. 네. 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 4%씩 꺼내 써가지고 쓰고 남은 거는 한
3%에서 5% 정도의 그 수익률로 운용하고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금 수입,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서 노력을 해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된다. 그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80 전후해 가지고 사람마다 다른데 판단력이 흐려질 때. 네네. 근데 3단계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럼 3단계에서는 뭐냐? 예금과 비슷한 상품,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예. 아껴 쓰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야 된다. 네네. 그리고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예, 수명이 예. 길어야 된다. 예, 예. 그게 저는 3단계 관리 전략이니까 내가 지금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 3단계에 있는지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예. 1단계 현역일 때, 예. 2단계 은퇴 후 예. 완전히 꺼내 이제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예.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적인 경제 활동 이런 걸 이제 못 하고 예. 있는 돈 꺼내 쓰는 단계. 근데 그걸 덜 꺼내 쓰기 위해서 예. 그걸로 조금만 허든 일이라도 예, 해서 예, 돈 예, 벌고 예. 절약을 하고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근데 뭐 특별히 그 퇴직 후 자산 관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저희 빨리 예. 들어가면서 예. 뭐 그 저도 이제 금융계는 몇 년 전에 은퇴했지만 뭐 네. 지금은 유튜브나 학교 네. 뭐 있지만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이게 네. 은퇴 후 퇴직 후 자산 관리 특별한 뭐 유의사항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유의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네. 첫째 이 생각 이상으로 인생은 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20% 생존 확률.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아, 그 나이까지 네, 네, 네.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그래도 있다고. 그렇죠. 예, 예, 예. 물론 그 전에 세상 떠나면 그만이고 네, 네. 그게 보통 보니까 92, 3세더라고요. 아, 네. 네, 예. 예, 그거로 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뭐랄까 연령대별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뭐냐 3단계별로 3단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준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나중에 부동산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갖고 있는 게 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그렇죠. 저 최근에 조사해 보고 놀란 게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네. 일본의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땅 넓이는 남한 땅이 일본 땅의 4분의 1인데 네, 네. 놀란 게요. 재작년 가격 기준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 3배 비싸다는 3배 얘기거든요. 비싸다는 예. 얘기네요. 예. 근데 그 일본도 사실은 이 1990년 89년 그 무렵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얼마나 땅값이 비쌌는지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우리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면 카나다를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의 3배라니까. 아, 네. 그때는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어요. 아, 네, 네. 지금 그게 30%대로 떨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변화가 예, 많았네요. 예, 60에 예. 30%. 예. 그 떨어진 변화가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은가. 네, 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첫째 이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요.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지. 네. 그러니까 에이 집은 빌려 살고 그냥 이거는 딴 데 투자할까. 네,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 요 한 2, 3년의 분위기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만 준다면 예. 눈 감고 집 사는 거였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과 차이가 있는데 예, 네. 그 일본도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나라 똑같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고 신분의 상징이었거든요. 네네. 일본도 그랬어요. 네네.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지지. 노인만 남고 애들은 없지. 저성장이 되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절정에 있는 거지 아직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많이 태어나서 집 사면서 집값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거든요. 네네. 우리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도시화. 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는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면 예. 비나 보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으로 가 또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도시화율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의 비율이 도시화율인데 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라네요. 아, 네네. 91%. 예.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에도 멈춘대요. 네네. 우리도 이제 절정이 왔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우리처럼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부동산 비중이. 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부동산을 간접 투자,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 봐서 이제 배당도 그거는 네. 많이 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조금-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에 보면 아 제가 막 제 욕이 많이 올라와요.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 팔란 말이지. 그래서 주식 사란 말이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다만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네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80%니까 예, 예.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지라도 10% 20%라도 우선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네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네.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네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이 떨어졌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가계 부채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값이 3억 6천까지 가던 거가 지금 3, 4천만 원을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은 집 있지. 네. 나는 빚도 없는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실제 그래프를 제가 봤더니요. 연령별로 저주객분지 부채 비율이죠. 연령대별로 평균 그래프를 봤더니 일본은요. 제일 높을 때가 179% 20, 30대. 아, 네. 그때는 빚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 빚을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아, 네.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비율이 똑같은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30대인데 131%. 네네. 30대. 근데 거의 줄질 않아요. 아.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아.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5평에서 20평, 20평, 30평, 30평, 40평 늘려가면서 은행에서 3년 기간, 4년 기간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10년 후, 20년 후 혹시 내 노후에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빚이 되는 특히 거죠. 이제 있는 분들은 예. 진짜 예. 그런- 그래서 원칙을만은 지키십시오. 예.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예. 예. 그 말이라도 해야죠. 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 여기 노후 설계, 인생 설계를
몸소 실천하시고 오늘도 세 군데인가 벌써 이 강연도 하시고 뭐 방송도 하시고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뭐 그 구독자 청취자 분들께 한번 뭐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요 퇴직 후에 12만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뭐 돈 때문에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돈이 있는 분이라도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 나의 의미를 예, 예.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뭐냐면은 제 아는 그 친구 중에 정부 높은 자리까지 있던 친구인데 저녁 먹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집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분단된 세계에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뭐 거기 살아계실지 알겠지만 저 들은 얘기지만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출장 허락받고 가야 되고 저녁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퇴직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냐면 이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가지고 이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삼시기가.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요. 우리나라 남성들만 저는 이 퇴직하고 나서 부인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은 훨씬 더 하더라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부인은 일본 부인이 싹싹하고 최고라고 그러는데 아닌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뭐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게 아니고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예. 일을 찾아서 하여간 낮에. 그래서 서로 없어야 되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놀란 게요. 일본의 부인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원인이 돼서 생긴다고 그래서 부원병이라고 그러고 또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지장 궤양, 키친 드링커, 주방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소일거리를 가져야만이 예. 부부 사이도 좋아지겠구나. 예.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뭐 평생 현역을 몸소 실천하시는 네. 오늘 저 강창희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저희가 잘 편집해서 저 잘 그 업로드 하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